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벌써 2025년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작진이 제 생일이라고 오프닝업을 생일 축하송으로 풀어주셨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좀 쑥스럽네요. 감사하고요. 댓글로 생일 축하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한 살 더 먹은 만큼 이제 40대가 됐습니다.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발로 뛰며 실천하는 이준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준스톡 앱에서 여러분이 라이브로 남겨진 댓글을 자동으로 송출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 플러그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스톡 앱에서 메시지 남겨주시면 화면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원 기능도, 저희가 사실 슈퍼챗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슈퍼챗이 아니라 저희 계좌와 바로 연결되는, 그리고 당비 계좌와 바로 연결되는 그런 기능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 만들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공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기능 업그레이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실시간 라이브 채팅장,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 또 소통 앱 준스톡을 통해 가지고 궁금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도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준석의 시각으로 현 정국을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 이준석의 일침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요, 뭐뭐뭐는 불공정. 제가 한 말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댓글로 정답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준비된 사진 힌트 나갑니다. 함께 보시면요, 주간조선 기사네요. 예, 이준석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 657만원 내고 1억 받아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예, 아래 사진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한 장의 사진이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곳에서 회자가 되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한 80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2001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24년 된 거거든요. 그 전에 99개월 동안 연금을 넣으셨어요. 원래 연금은 10년 동안 넣어야지만 수령이 가능한데, 국민연금 초기에는 이 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 넣은 분들도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연금보험료로 이분이 납부한 부분이 99개월, 그러니까 8년 3개월치였죠. 근데 657만원을 넣은 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4년 1월 16일에 이 문서가 발급되었으니까요, 1년 정도 더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2001년부터 24년 동안 받은 금액이 1억 2천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57만원을 넣었는데 1억 2천 정도 받았다.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인 거다, 이렇게 되는데요. 물가가 제가 그때 뭐 얘기했지만은, 소주 같은 경우는 한 300원 하다가 요즘 출고가 기준으로 1200원, 300원 정도 하고요. 라면도 한 3, 4배 올랐고요. 거의 대부분 뭐 지하철 요금도 3, 4배 올랐고. 그런데 연금 수령액, 이분의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합니다. 물론 이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은 혜택도 있었고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얹어가지고 준 그런 결과이긴 하지만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납입금액에 비해 가지고 훨씬 많은 액수를 국민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 1침,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질문을 받고 싶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질문들이 240개나 달렸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질문과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젊은 세대가 국가의 무능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나라. 이거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이러니 젊은 사람이 일할 맛이 나겠나요? 제발 국민연금은 낸 만큼만 받도록 하면 좋겠네요. 낸 금액에 상한을 두는 건 어떨까요? 소득 보전을 해주지만 예를 들어 낸 금액이 1000이면 3배 이상은 안 된다든지. 그렇죠.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국민연금이라는 게 설계가 복잡한 게요, 사실
오래 살면 많이 받아가는 건 맞습니다. 지금 아까 예시로 들어드린 분도요. 2001년부터 수령했으니까요. 벌써 80대 후반이 되셨을 텐데요. 80대 후반까지 살아 계시면은 굉장히 많은 액수를 받게 되는 것은 맞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봤을 때 80대까지 사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보여드린 분의 문제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국민연금 설계했던 사람들이 계산에 넣지 못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료 여건이라는 게 좋아져가지고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연금 수령액이 많아질 거라고는 생각 못 했겠죠. 사실 저출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저출산이 왜 위험하냐 중에 하나에 제가 가끔 대학교 강연 가면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곤 하는데요. 저출산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정책을 펴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빌려 가지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0원을 빌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자를 갚는데 10원어치 이자를 갚다 치면은 나중에 110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10원의 이자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100원을 빌렸는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인구가 나중에 한 30년 뒤에 갚을 때 2배로 늘어난다 치면은 한 사람당 한 55 정도씩만 갚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나중에 반이 된다. 그러면 원래 110을 갚을 걸 생각하고 100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220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채를 질 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을 땡겼을 때 그래 앞으로 더 많은 미래 세대가 태어날 테니까 지금 돈을 빌리면은 더 많은 사람이 갚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됐을 때도 보면 돈을 막 찍어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만약 100원을 빌리면요. 나중에 지금보다 더 적은 노동인구가 있을 때 더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경제정책을 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좀 다른 댓글들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장을 명문한다는데 결국 재원 다 떨어지면 그때 돼서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다. 이거 정확한 얘기입니다. 미래 세대가 결국 세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우리 연금 떼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장을 명문화한다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지금 명문화해봤자 명문화하느라 보장한다고 했던 세대는 이미 30년 뒤에 정치인이 돌아가신 분도 많을 것이고 책임 못 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기성세대가 많은 연금을 받고 그냥 이제 그 세대는 떠나가면 되는 거다. 그럼 남아있는 세대가 이 부채를 다 세금 메꾸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여기 또 댓글로 보면은 요즘 어르신들이 기본 90세 이상으로 장수하시는데 어찌 나라에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정책을 운영하는지 맞습니다. 지금 아까 예시로 드신 분도 80대 후반이 벌써 되셨을 텐데 지금 9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한테 국민연금을 다 이대로 지급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될 것이란 건 자명하죠. 왜냐? 아까 600만 원 내신 분은 더 이상 안 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1년에 600만 원 이상씩을 수령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한 액수를 수령해 가는 거죠. 저 사진 꼭 좀 패널로 준비해서 토론 때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사실 블라인드에서 도는 거고 사실 이거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연금 수령 액수 표를 찍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로 많이 받는 케이스긴 하죠. 그런데 다른 케이스에도 보면은 납입 금액의 5배, 6배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소득 대체율 올릴 거면은 의무가입 없앴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지정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우선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의료기관도 전부 다 이제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도 많은 돈을 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이 낸 돈 합쳐가지고 병원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의무 가입을 하지 않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 제도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가입을 꼭 하도록 돼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근데 세대 간으로 조금 병원 이용률이 다른데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30대, 40대 의료보험료 많이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는 정도 케이스 빼고는 웬만해서는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병원 갈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많죠. 근데 60대, 70대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실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실제 신체 기능도 저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 이용률이 높아지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거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제가 중증 환자를 위한 체제인지 아니면 경증 환자를 위한 체제인지는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죠? 감기는 약이 없습니다. 감기는 고치는 약이 없어요. 결국에는 해열제라든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약만 쓰게 되는 건데 결국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뭐 그냥 약국 가서 해열제나 이런 거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병원 가가지고 5,000원 내고 처방받고 약국 가서 또 5,000원 내고 약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장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데 사용되는 비용이 상당하다라는 것도 지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에 관련가지고 여야가 모레인 2일 첫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특위를 공식 발족한 계획이다라는데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당 야당 간사로 하는 형태로 발족을 하겠는데요. 비교섭단체위원으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당 6, 야당 6명 거기다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거대 양당이 합의해놓고 나중에 여당에서 연금 개혁이라고 뒤늦게 저랑 같은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금특위 위원 구성을 갖고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여당의 연금특위 위원들이 야당 연금특위 위원들의 나이를 2030을 과반 이상으로 20은 국회의원 별로 없는 것 같고 3040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사실 글쎄요. 양쪽 나이가 어떻게 다른지 그 면면 한번 살펴봤거든요. 국민의힘의 연금특위 위원들은 김미애, 박수민, 김재섭, 우재준, 김용태 나이 평균으로 보니까 한 43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국회에선 이 정도면 젊은 축이죠. 민주당은 모경종 35살, 그 다음에 남인순 의원 66세거든요. 남인순 의원님. 그래서 뭐 평균이 51.6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반으로 이제 2030, 3040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이제 국민의힘 쪽이 주장한 건데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지금 연금에 대해 가지고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축이 결국에는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비율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김남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강하게 무슨 뭐 또 갈라치기나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강선우, 김남희 의원 이런 분들이 남인순 의원 이런 분들도 그렇고요. 과연 이런 갈라치기란 얘기를 하시면서 연금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 봅니다. 예. 이게요, 정말 저는 악질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에 대한 의견을 내고 젊은 세대를 위한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세대 갈라치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갈라치기이고 저는 반동적인 언어라고 보는 거죠. 정말 개혁하기 싫고 정말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싫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갈라치기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좀 이런 거는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갈라치기라고 할 거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그 미국 독립혁명,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독립운동을 혁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레볼루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 독립혁명에서 미국 사람들이 왜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했느냐. 거기가 미국이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이렇게 막 그런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게 말 그대로 콜로니라는 뜻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주해서 사는 공간이다. 다른 나라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식목이랄 때 식자입니다. 사람을 심는 그런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식민지들이 영국에게서 독립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아마 역사를 되짚어보시면 아시죠? 그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하는 사람 없이 과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때 보면은 다 아실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식민지인들한테 영국에서 과세하기 위해 가지고 영국 의회에서 그 기호식품 중에 하나는 차 같은 거에다 대가지고 세금을 물리고 이러니까 보스턴 티파티 그래가지고 차를 막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러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과세를 과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자가 없을 때 하면은 반발이, 조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꿀 빠는 세대 또는 지금 많이 받아가는 세대는 지금 40대, 50대, 60대인 사람들이고요. 나중에 많이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20대, 30대 또는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니면 지금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이 representation, 대표성 없이 어떻게 taxation, 나중에 세금을 걷겠느냐라는 거를 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가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젊은 세대 아니면 어린 세대에게 전혀 의견을 얘기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연간이 아니라 평생 한 5천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안을 개혁안이라고 통과시켜 놓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연금 사기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김남희 의원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여연대 복지팀장으로서 활동해왔던 분인데, 김남희, 이준석 연금개혁 논리라면은 모든 복지제도 사라져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제 주장처럼 만약 세대별 이해득실을 순간순간 따지게 되면은 복지제도도 다 없애야 되고 국가도 할 일이 사라져 문을 닫아야 한다 하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세계 어느 국가든 연금제도를 개혁한다 하면서 더 오래 살게 되고 수령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제도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 세대별로 나누어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없다. 노후소득 보장은 가구 단위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지 세대에 따라 직접 작동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아니, 김남희 의원님,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대한민국처럼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항아리식 인구구조, 나중에 되면 역삼각형식 인구구조가 되는 나라가 있냐는 거죠. 지금 이런 인구구조가 아니면은 지금 연금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으면요, 밑에 더 많이 태어나가지고 위에서도 연금 부담하면 돼요. 근데 냉정하게 지금 역삼각형 형태가 되고 김남희 의원님 나이대가 제일 뚱뚱한 그 나이대가 될 겁니다. 항아리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솔직히 어떻게 지금 항아리의 가장 좁은 부분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가 감당을 합니까? 지금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한테 이거 연금 얘기 알아듣지도 못할 아이들한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어디다 써놔야 됩니다. 예? 지금 47살인가요? 47살에 78년생이신가? 김남희 의원님이 지금 2022년생 누군가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그런 것을 개혁안이라고 2025년에 통과시켰다. 나중에 연금 못 받으면 이 사람 욕해라 라고 어디 써놔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거거든요. 예. 나만 아니면 돼, 이거는 그냥 장난스러운 멘트지. 정치하면서 어떻게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세대만 아니면 돼라는 식으로 정치를 합니까? 저는 지금 연금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이 덩치 큰 세대가 자신들이 연금을 나중에, 지금 이제 40대 후반일 텐데, 이 40대 후반이 세대가 한 15년 정도 연금 더 넣어가지고 받으려면요, 15년 동안 더 내시라는 겁니다. 화끈하게 내시라는 겁니다. 왜냐, 그 세대가 제일 많이 받아갈 거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사실 참여연대에서 이런 거 사회복지 관련해서 하셨으면 알겠지만은, 저는 여기 가장 숨어있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형태로 연금보험료를 올리기 시작하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주변에 알리셔야 됩니다. 이 방식의 연금을 유지하게 되면요,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의 연금 평균이요, 소득의 19% 정도를 연금에 붓고 있습니다. 국가연금에다가, 공적연금에다가. 자, 19%가 이게 세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득세 내시는 거 플러스 19%가량이 국민연금으로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5천만 원 버시는 분들이면요, 지금 소득세 한 20% 냈다 치면요, 소득세가
아니면 여러분이 국가에 내야 되는 돈이 40%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건강보험료 내야 되죠. 거의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공적인 그런 세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보험료로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것이고,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사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쓸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노후가 보장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가처분 소득을 헐어가지고 갖다 내가지고 70년대생들 연금 다 받아가고 나가지고 나중에 우리 80년대생, 90년대생들은 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뭐 사실 지금 많이 떼가가지고 나중에 많이 주는 게 보장만 된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또 불만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못 주면은 그게 바로 폰지 사기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은 나만 아니면 돼 이 마인드로 계속 선동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연금계약 저지 관련해 가지고 저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야에서 다들 눈치 보면서 왜냐 50대 60대 이상들에게는 사실 연금 더 많이 받는다. 왜냐 이분들은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가지고 당장 더 많이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매표를 하고 2030이야 뭐 사는데 바쁘니까 지금 이거 연금 뭐 내는 돈이 몇만 원씩 한 달에 더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알아채지 못하겠지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의 정책을 펴는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 당장 연금보험료가 오르는 것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 연금을 받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야의 야합으로 인한 폰지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금개혁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대안까지 항상 얘기하겠습니다. 뭐 맨날 대안 얘기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대안 다 얘기합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세대별로 코호트를 구성하는 안부터 구연금과 신연금의 분리까지 저희는 아주 강력한 구조조정이 있어야지만 구조개혁이 있어야지만이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구연금은 어떻게 재정적으로 되느냐 그러는데요. 아니 그 구연금에 대한 것을 지금 꿀빨기로 되어 있던 세대가 상당한 조세를 부담해가지고 메꾸셔야죠. 아니면 보험금을 추가 납입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안 가면은 이거는 굉장한 세대 간의 불균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를 위해 가지고 양보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도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사람을 위해 가지고 추가 부담을 떠안으라는 얘기는 어떤 정책하면서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옳은 얘기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양당에 지금 과반이 넘는 의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찬성하고 있다는 건데요. 생각 다시 해봐야 됩니다. 예. 앞으로 연금 계획에 대해 가지고 꾸준히 전해드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유튜브 앱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요. 앞으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 꾸준히 전해드리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준석의 일침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조급함은 만악의 근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애 같아가지고 죽을 지경인 듯합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서 말 그대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결국 국회 운영위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이번에는 최상목 부총리까지 쌍탄핵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일침 조급함은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민주당에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아니 민주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김진 논설위원도 방송 나가서 그러셨는데요.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양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8대 0으로 인용 판단을 낼 것이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뭐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니 뭐 어떠니 이래도요. 이분들이 절차를 좀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뭔가 자기들의 뜻을 표현할 수 있어도 이 명백한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
계엄을 해가지고 국회와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점령하러 달려든 행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기각이나 각하를 낼 수 있습니까? 이건 헌법재판관들을 믿어야 되는 거고,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도 머리띠 매겠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이런 부분을 좀 여유를 가지고 민주당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정보를 뭐 들은 게 있으면은, 만약에 이런 받은 글 찌라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정보, 누구가 기각표를 던진다더라 이런 거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국민 앞에 공개해야죠.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런 실력 행사에 나서가지고 협박한다 그러면요,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국정을 무리하게 끌어왔다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는 거고, 이게 탄핵 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거 완전히 엑스맨 아니야 이런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것이, 자기들은 민주당이 너무 폭주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한 저 같은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엑스맨 짓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 진영의 강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보고, 야 봐라 저거 민주당이 진짜 저렇게 막무가내를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제발 좀 평정심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제가 엑스맨이라고 지금 민주당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우리 정치에는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엑스맨들이 많았어요. 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죠.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날려보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사회생 키워준 거는 윤석열 한동훈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 갖고 이제 막 공격하고,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뭐 체포동의안 넣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다 살아나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불사조처럼 돼버린 거 아닙니까? 어려운 고난을 뚫어낸 지도자처럼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이준석의 일침은 조급함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내각과 헌재를 향한 줄탄핵이라는 조급함으로 스스로 정당성을 해치고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든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마은혁 재판관이란 분이 임명되게 되면은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를 4월 18일 전에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자, 지금 뭐 5대3 대드락 상황이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있고 한데요.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들어온다 해가지고 6대3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5대3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왜 그러냐? 마은혁 재판관이라는 분이 들어왔으면은 이분도 지금까지 뉴스로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가가지고 변론 종결된 사건인데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변론을 다시 하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변론된 거 녹취록이나 있으면 갖고 와봐라, 아니면은 증거물 있으면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고,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4월 18일에 두 사람의 그런 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결론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엑스맨 짓을 해가지고 탄핵 결과가 안 나오거나 늦게 나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뭐 거기다 민주당에서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손발 뭐 다리 뭐 다 내밀고 지금 뭐 깨물기까지 하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 국회 법사위에서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가지고 헌법재판관이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으면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그런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자 그러면 만약에 4월 18일까지 판단이 안 나오고 민주당이 이 법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영영 안 끝나는데요?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2년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민주당은 이런 교착 상태를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무 계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제발 좀 차분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킬 건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지금 공직선거법 20 무죄 받고 마음껏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왔던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씹혔다. 무시를 당했다. 라는 겁니다. 회동 제안을 하면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회신이 없다가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전쟁 중에도 적국과 대화해야 한다면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끈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뒤늦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선대응한 뒤 검토하겠다라면서 사실상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상황을 저는요. 한덕수 권한대행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성격이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 솔직히 이번 탄핵 과정 겪으면서 굉장히 이분이 세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저도 뭐 식사 같이 해보고 이러면은 정말 후배 정치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원래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시고 한데 자제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두 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계신데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런 따뜻한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닥달했으면은 이분이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하여튼간 또다시 이분은 왜 이렇게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무죄 받은 다음에 조금 행복했다가 요즘 또 슬슬 불안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이분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4월 18일 날 임명 안 되고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가게 하면은 그럼 이거 또다시 무슨 다른 재판 20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대법원에 보낸 거 또다시 파기환송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광화문 앞에 있는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최고위 열렸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다. 최상목이 헌법을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요. 민주당이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의 중대 결심이 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또 줄탄핵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저한테 아니 이준석도 무슨 뭐 윤석열 쪽에 붙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인생을 그런 식으로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이재명 편을 들어줘야지만 윤석열 편이 아닌 겁니까? 예, 저는 둘 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하는 대로 같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윤석열 편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재명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분은 저를 성상납이라는 거로 걸어가지고 정치 인생 절단 내고 한국에서 못 살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좀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포섭당해가지고 그런다는 그런 망상을 꿈꾸면은 윤석열 같이 되는 거예요. 매번 자기들이 어디서 유튜브에서 본 걸 갖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엑스맨 역할을 한번 까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계엄 이후에 이렇게 급하게 상을 몰고 오지 않고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처럼 국정조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을 하고 그 다음에 탄핵 표결에 들어갔으면 이미 탄핵됐을 겁니다. 바늘 허리에 실매어 쓰려다가 지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세를 규합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늘 허리에 실매여서 쓰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엑스맨이에요. 자꾸 이렇게 하면은. 예. 자, 어쨌든 다음은 화제가 된 말들을 짚어보는 순간 말말말 픽입니다. 예.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잡아가는데요. 이게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상황은 김어준이다. 김어준표 입법 독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김어준 씨를 비롯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지령을 내리면 지도부까지 올라간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언론에서 말하는 그 발단이 된 발언들 저도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들으면서 판단해 보시죠. 이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고 40여 가지고 그때마다 국무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그냥 같이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이야기다. 어차피 윤석열 탄핵될 텐데 라고 해왔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에요. 거꾸로. 결단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건 윤석열의 편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 건 우리인데, 이쪽인데. 예, 그러니까 앞서 들은 김어준 씨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은 같이 다 싹 탄핵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 이후 같은 날 오후에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에서 3월 31일까지 왜 이준석 생일을 기점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줄탄핵하겠다라고 긴급 성명을 냈다는 겁니다. 이후 이틀 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해라. 4월 1일까지 헌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왜 만우절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김어준 씨가 칼을 뽑고 거기에 민주당 초선들이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김어준 씨가 민주당 상환 노릇한다는 얘기는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뭐 글쎄요, 이 정도 정황 가지고 민주당이 김어준 씨의 지령을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이 건만으로 봤을 때는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김어준 씨의 주장과 초선들의 주장이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자, 다음 말말말 보면요. 죄 지었으면은 처벌받아야 된다. 예. 예. 이준석을 묻으려고 했던 분들 중에 하나죠. 장제원 전 의원이 비서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9년 전,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김미애 의원이 했다고 합니다. 김미애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죠. 자, 대표적인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 지난 총선에 2선 후퇴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조용히 사는가 했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혐의로 최근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장제원 전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이 사건 정황이 담긴 메모에 이어서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JTBC가 단독 보도를 통해 가지고 장 전 의원의 이런 혐의에 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 영상을 저도 오늘 방송하기 전에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강남에 있는 모 호텔인 것 같은데요. 그 모 호텔에서 그 여성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당황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한 것인데요. 사실 그 안에 보면은 어떤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장제원 의원의 목소리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인상을 받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JTBC 보도에 따르면요, 장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DNA 확인을 위한 DNA 채취도 거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우선 여성분이 그 당시에 9년 전에 10년 전에 그 장제원 의원이 있었던 곳을 탈출한 다음에 직후에 바로 그런 센터로 가가지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기에서 실제 그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사실을
그 당시에 체증까지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남성의 DNA가 확보되었고 그것이 장제원 의원의 DNA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장제원 의원이 이것을 확인을 위한 채취를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머리 뽑자고 했을 것 같은데 거부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전직 의원이라고 해도 핵심 윤핵관이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윤리위가 이제 열려야 될 텐데요. 아, 국민의힘 윤리위 굉장히 화끈한 걸로 유명하죠. 전에 당대표를 완전히 모함으로 날려버린 이력도 있는 곳인데요. 저는 나중에 검찰에서 깔끔하게 저에게 제기된 혐의를 무혐의 받았는데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의심받으면은 당연히 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장제원 의원은 제가 알기로 탈당을 했을 겁니다. 탈당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윤리 얘기 안 나오는 거겠죠. 자, 어쨌든 장제원 의원의 그런 한 3년 전으로 2년 전으로만 되돌아가도 장제원 의원이 이번 정권의 실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알림을 안 해주신 분이 있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을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재밌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받을 텐데요.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지 나중에 정책 제안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오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요, 여기 화면에 보면요, 오른쪽에 바로 여기네요. 여기. 예, 요 위치에 지금 그 채팅창이 떠 있잖아요. 근데 이 채팅창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팅창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준스톡이라고 검색하면요.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앱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준스톡 앱을 설치하게 되면요. 이 준스톡 앱에서 요 채팅창에다가 여러분이 올려가지고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뭐,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요. 꼭 이런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 정치인들이 슈퍼챗을 통해 가지고 후원금을 모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준스톡 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당비나 아니면은 선거 후원금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후원금 같은 것들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깔아주시면요. 나중에 선거가 시작되면은 그런 안내도 더 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슈가 되는 사진이나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사진들을 모은 사진픽 시간입니다. 예. 긁어 부스럼 첫 번째 사진인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뒤끝이 좀 있는 분인데요. 이거 뭐 인터넷에서 태고 시절부터 돌아다녔던 이런 짤방인데요.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거 예전부터 많이 봤던 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런 말 하기에는 본인이 지록 위마의 대표적인 분 아닐까요? 본인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에 대한 해명도 보세요. 그에 대한 해명도 뭐 어떤 분을 돕다가 하게 됐습니다 같은 이런 해명을 한다든지 굉장히 뭐 침소봉대하는 화법으로 본인의 의혹에 해명해온 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진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닐까, 침소봉대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긁어부스럼이다 이런 거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본인이 이 2심 재판에 고무돼 가지고 이걸 기정과 사실화 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사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보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진픽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댓글로 Q&A 해주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 이준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Q&A 시간인데요. 지금 이 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확인 후에 답을 해드리고 있고 사전에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준스톡 앱을 통해서도 질문 주시면 확인 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예. 오늘 보면은, 자,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관련 질문이 많네요. 자, 생일 촛불 불었나요? 준스톤 미역국 먹었나요? 예, 미역국은 오늘 미역국이 아니라 된장국을 먹었던 것 같은데 점심 때 된장국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촛불은 오늘 한 3번 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주체가 케이크를 갖다 주셔서 3번 불었고요. 오늘 오니까 굉장히 다양한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뉴레더에서도 저한테 뭐 케이크와 이런 선물도 주셨고요. 이게 뭐 이 방송에 술이 나왔던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좋은데이의 그 변형 제품이겠죠? 예, 좋은데이. 자, 이게 위에는 좋은데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준석데이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좋은데이가 무학소주였던가요?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지 확인해 보면요. 예, 우리 마산 하포구의 최영두 의원님입니다. 예, 전화번호 가리고 최영두 의원님, 우리 과방위 간사로서 그리고 또 우리 또 저와 또 당대표 시절부터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 또 이런 특별 주문 제작한 이런 술을 보내주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분들과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영두 의원님을 잠깐 홍보해드리자면요. 마산을 뭐더라? 이게 최영두 의원님이 그 과방위 할 때마다 앞에 붙이신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중해 도시 그리고 AI 도시가 되기 위한 뭐 마산입니다. 뭐 그런 거인데 제가 정확히 못하겠네요. 나중에 과방위 보시면은 마산을 AI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영두 의원님이었습니다. 그 좋은데이 특수 제작된 좋은데이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이 이게 의원님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입장인가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죠. 사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반헌법적 행위라 생각하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근데 지금 임명되면은 과연 민주당에게 아니면 범야권이 생각하는 탄핵 인용에 도움이 될까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와가지고 한 2주일 정도는 3주일 정도는 적어도 심리를 다시 해야 될 텐데 그럼 그 사이에 무정배 이미선 두 분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나중에 AI가 의사가 나오면 의사 면허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 면허가 2000 몇십 년까지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건데요. 의사 면허 저는 이제 어제도 지난 주말에도 토요일에 의사분들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모든 직군에서 AI가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할 텐데요. 적어도 의사들도 가장 먼저 영상의학 그리고 임상병리 그리고 진단의학 뭐 이런 쪽부터는 아마 조금씩 AI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다만 이 말이 뭐냐면은 AI 때문에 그런 의사분들이 필요 없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한 분이 단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의사분들에게는 그런 AI 어시스트를 받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AI에 대한 부분을 좀 어디까지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지를 미리 논의하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탄 주민이신데 정확히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탄 구동 같은 동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같은 동인가요? 근데 민주당에서 현수막 맨날 다는 거 꼴도 보기 싫습니다. 동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안 그래도 오늘 저한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너무 밝아서 안 보이나요? 예. 이게 뭐냐면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 1단계,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대해 가지고, 2025년 4월 입찰 공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동탄 트램, 네, 동탄 도시철도가 이제 동탄 트램인데요. 동탄 트램이 이제 입찰 공고와 사전심사 평가에 조달청에서 들어가고요. 화성시에서 현장 설명을 하면서 이제 동탄 트램에 대한 건설 사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공사계약 요청이 화성시에서 조달청으로 들어간 상태고요. 앞으로 동탄 도시철도, 예, 동탄 도시철도, 동탄 트램입니다. 이게 이제 발주돼가지고 동탄 이신도시의 교통이 확연히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램은 제가 끝까지 공약한 대로 제가 챙기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도권 지방 불균형 해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저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광주 같은 데는 그 복합 쇼핑몰 같은 게 없어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 됐는데요. 옛날에는 쇼핑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불편이 크긴 했는데 요즘은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서 지방에서도 어떤 공산품이나 물건을 쓰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화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도 물건을 사러 간다기보다는 문화를 즐기러 가는 것인데, 그럼 문화를 즐길 공간 자체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지적 사항이겠죠.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는 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순천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보니까 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기대치나 목표치가 더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저는 교육에 있어가지고 교육 격차 해소하는 게 굉장히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재건축 재개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제가 지금 상계동 주공아파트 1단지부터 19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이 된 8단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사실 5층짜리 원래 아파트였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이제 수익성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요. 제가 뭐 상계동 익숙하니까, 동탄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할 아파트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동탄은 다 새로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단지, 예, 이런 쪽이 이제 재건축하기에 좋다 해가지고 5단지, 6단지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6, 7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건축비가 거의 5억 가까이 나와가지고 합쳐서 그러면은 금융비용까지 해가지고 12억 가까운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노원역 바로 앞에 15억짜리 아파트가 나올까를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건데, 재건축 재개발은 옛날에는 안전진단만 쉽게 해주면은 결국에는 사업성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서울의 그래도 인서울인데, 서울의 북쪽 끝이지만 상계동에서 그런 재건축의 사업성이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러면은 상계동에서 이제 지금 250% 정도 용적률 적용되는 거를 막 준주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높여줘야지만이 이 사업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과연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몇만 세대 있는 게 2배로 늘어나게 되면은 과연 그런 식의 수요가 서울에 존재하겠느냐. 오히려 그러면은 재건축을 서울에 너무 고밀도로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별내나 별내 아니면 다산 아니면은 저 양주 옥정 이런 데 있는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의정부 밀락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상계동이나 이런 쪽으로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역설적으로 양주 옥정이나 아니면 밀락에 집 사신 분들, 아니면 별내에 나갔던 분들, 다산에 이제 나갔던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를 제값 주고 이제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서울 안에 이제 재건축이 그렇게 다량 준주거까지 올려가지고 공급되게 되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용적률을 너무 높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데 그러려면 사업성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건축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 갈수록 지금 좀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지금 당장 재건축 재개발이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상계동의 주공아파트 단지를 5, 6억씩 주고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돼야지 되는 상황이긴 한데, 또 하자니 수익성이 그렇게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준주거를 확 높여 종상향 해버리자고 하니 굉장히 이거는 경기도 외곽 지역과의 갈등이 심해질 것 같고,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가지고는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런 건축비가 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한번 올라간 건축비가 내려올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이면은, 제 책이 이제 그 거부할 수 없는 미래 그 책에 보면은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 마이너스 옵션을 기본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그건 책을 사보셔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동탄 이동 주민입니다. 장지동 근처에 대형 물류센터 반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왜 반대하나요? 근데 동탄 이동이면은 장지동은 아닌데 동탄 8동 쪽인데 거기는 어쨌든 동탄 이동이면은 동탄 일신도시 쪽 주민이신데 지나가다가 보신 것 같네요. 왜 반대하냐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동탄 9동에 사는데요. 동탄에 지금 보면 앞에 쿠팡 물류센터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거의 한 100m 가까이 되는데요. 이 쿠팡 물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물류 차량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아파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삭막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지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동탄 순환대로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류 차량들에 대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공원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건너 다녀야 되는데 그 물류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물류 차량들이 드나들게 되면은 안전에 위배가 되는 것이 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지금 장지 IC, 실리 IC 이런 곳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엄청 막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장지 IC를 또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교통 체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교통 환경 평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통 환경 평가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결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장지동 주민들의 생각에 100%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절차 자체가 사실 이게 화성시에서 계속 막아서야 되는 건데 화성시가 막지 않으려는 것 같아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예. 자, 이준성님 관련해가지고 매일 유튜브를 몇 시간씩 다 찾아보고 계십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죠? 예, 어머니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 요양보호사인데, 요양보호사분인데요. 본인이 보살펴드리는 78세 여자 어르신은 아프신 몸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준석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매일 이준석과 관련된 유튜브를 몇 시간씩 다 찾아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런데도 저한테도 이준석을 알게 해주셔서 이준석을 응원하며 당원 가입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준석님 만나보는 게 꿈이십니다. 그랬는데요. 요양보호사분께서 이 어르신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챙겨주고 계시네요. 만약에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요. 사랑합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적 시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피라미드형 구조 또는 항아리형 인구 구조가 되면은 우리 사회의 모든 체계가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체계가 과학이 사실 많은 변수를 가져올 수 있긴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 인구가 폭발하면서 인구 증가 속도가 확 증가하게 된 것은 결국엔 위생의 발달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력의 증가 그리고 뭐 의학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예전에 그 어벤져스에 보면은 타노스 있잖아요. 타노스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타노스가 아니 지구라는 공간 아니면 이 우주라는 공간에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인간이 생명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너무 많은 사람이 나눠 먹다 보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을 절반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평하게 확률로 그걸 절반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게 사실 그게 타노스가 악당의 역할로 나왔지만은 그 영화 속의 메시지는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뭐 타노스가 옳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AI나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게 되는 거의 모든 생산을 담당하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되면은 결국 그것의 산출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될 거냐의 문제라면은 인구가 적은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AI나 로봇에 의한 생산 시대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현재 인류의 사회가 부양할 수 있는 한계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노화가 방지되는 어떤 의학적인 연구가 성공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노화가
방지되거나 아니면은 회춘의 기술, 예를 들어 줄기세포 기술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장기나 이런 거를 회춘할 수 있는 기술이 오게 된다. 여기다 줄기세포 뇌에다가 이렇게 막 갖다 박으면은 뇌세포가 돼가지고 다시 머리가 쌩쌩해지고 뭐 이런 게 있게 된다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좀 이제 특별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과학의 발전이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 왜 과학고를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건가요? 이번에 동탄과학고를 저희가 입지도 좋은 데를 확보했는데 민주당의 화성시 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임태교육감한테 엄청나게 반대 의사를 보이게 되면서 결국 화성이 이천시에 밀리는 삼성전자의 화성이 그 하이닉스 이천에 밀려가지고 과학고를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동탄 이신도시에 정말 좋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신청을 들어갔는데 그 부지가 신동 쪽에 있는 좋은 부지였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도 화성을 위한 일이라면 동탄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동참해줘야 되는 것인데 아마 과학고를 이준석이 유치해 오면은 굉장히 앞으로 지금까지 동탄에서 본인들이 성과를 못 낸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 것 같으니까 좀 이런 반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 추측인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동탄을 위한 일, 동탄의 아이들을 위한 일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반대 입장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치는 뽑아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동탄과학고 다 잡은 고기를 그런 어떤 아주 그런 안 좋은 인식 때문에 놓쳤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거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시설들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11시가 지났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방송들 더 재밌게 할 거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유튜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은 제가 MBC 100분 토론 출연으로 저희 밤새도록 라이브가 하루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웬만하면 이동 중에도 라이브 장비를 챙겨서 다니는 상황인데 다소 시간이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모쪼록 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분 토론도 많이 내일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쉬고 모레 4월 2일 수요일 밤 10시에 잊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